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하늘이 내린 복덩이 바보 며느리.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자락 끝자리에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은 세상과 조금 떨어진 시외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 뜯겨나가 있었고 담장은 돌과 흙으로 성글게 쌓여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듯 했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언제나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그 아이도 참 딱하지. 20살이 다 되도록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니 부모도 없이 혼자 지내는 게 안쓰럽기만 해. 그러게 말이야. 머리가 좀 모자라서 정착할 곳도 없고 거둬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말하는 아이는 바로 길순이라는 처녀였답니다. 길순이는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동냥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신세였지요. 마음은 참 고운 아이인데 그렇다고 누가 그런 아이를 데려가겠어.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들의 짐이 될까봐 마음 한구석이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리하여 길순이는 늘 외로이 웃음을 짓고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견뎌내곤 했지요. 한편 마을 한쪽 끝에 자리 잡은 달수의 집은 다른 집들보다도 더 낡고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달수와 그의 할머니인 박씨 할매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25살의 총각으로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달수야, 오늘도 장에 나가느냐? 박씨 할매가 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할매. 오늘은 건너마을 장씨 아저씨들에게 바구니를 가져다 드리고 올게요. 대나무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면 달수의 손을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물건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할머니와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매가 걱정스레 달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달수야, 너도 이제 25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할매랑만 살 거냐? 처자식이라도 얻어야 할 것 아니냐? 달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할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나중이 언제냐? 할매가 언제까지 살 것 같으냐? 박씨 할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매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이 할매는 너 혼자 남겨두고 갈까봐 걱정이다. 착한 처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야지. 달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매, 저는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냥 할매만 건강하면 그걸로 좋아요. 다리가 좀 불편한 게 뭐가 어때서. 너처럼 성실하고 손재주도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하지만 박씨 할매는 한숨을 내쉬며 달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몸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할매는 진사댁에 가져다 줄 바느질을 마무리해야겠다. 네, 할매,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녁 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달수는 바구니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달수가 매일 성실히 장사를 다니는 사이 계절은 어느새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달수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만들어둔 집신과 대나무 바구니를 지게에 지고 장에 내다 팔러 갔습니다. 할매, 다녀올게요. 오늘은 바구니가 잘 팔릴 것 같아요.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하늘도 어둡고 눈이 올 것 같으니 해지기 전에 오너라. 박씨 할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수를 배웅했습니다. 새벽 일찍 길을 나선 달수는 열심히 산길을 지나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달수가 정교하게 만든 집신과 대나무 바구니들도 하나씩 팔려 나갔습니다. 이 바구니 참 튼튼하게 만들었네. 얼마요? 5푼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다행히 가져간 물건이 모두 팔렸습니다. 달수는 번 돈으로 쌀 1말과 소금,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도 몇 마리를 샀습니다. 지게에 가득 짐을 지고 집으로 향하는 달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매, 걱정하시겠네. 서둘러 가야겠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 중턱에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달수는 당황했지만 계속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눈보라는 점점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럼페가 있나 무거운 쌀가마와 여러 짐들 때문에 안 그래도 불편한 달수의 움직임은 더욱 둔해졌습니다. 눈길에서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으니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매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달수는 안간힘을 쓰며 걸었지만 눈보라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람에 휩쓸린 눈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의 눈은 점점 깊어져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결국 달수는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느 쪽이 집 방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 안 돼. 추위와 피로에 지친 달수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지게를 벗어던지고 큰 나무 아래로 기어갔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눈 속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선가 길순이가 나타났습니다. 길순이는 마을에서 유명한 바보 처녀였지만 산에서 나물 캐고 열매 따며 자란 터라 산길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수 오라버니잖아. 길순이는 눈 속에 쓰러진 달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달려가 달수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달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달수의 얼굴을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갑고 숨소리도 겨우 들릴 정도로 약했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얼어 죽어. 길순이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달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돼. 길순이가 따뜻하게 해줄게. 길순이는 달수를 꼭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길순이는 온몸으로 달수를 감싸며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길순이는 달수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밤새 달수를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박씨 할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달수가 어젯밤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밤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어젯밤 눈보라가 얼마나 심했는데
당장 찾으러 가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달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마을 사람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눈이 이상하게 쌓여 있는데 사람 모양 같지 않아? 가까이 다가가서 눈을 헤쳐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이쿠, 사람이야. 사람, 달수다. 달수야. 눈 속에 파묻힌 채로 두 사람이 꼭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달수와 길순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길순이 아닌가? 사람들이 급히 눈을 파내자 길순이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달수를 덮어주고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길순이는 헛저고리 하나만 입은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에구머니, 바보 길순이가 달수를 구해줬나 보구먼.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줬나 봐. 둘 다 숨이 붙어 있어. 빨리 마을로 데려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급히 들쳐업고 달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할매, 달수 찾았어. 아이고, 달수야. 박씨 할매가 달려나왔습니다. 빨리 안으로. 온몸이 얼음장이여.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안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박씨 할매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달수야, 달수야, 정신 차려보거라. 할매가 달수의 손을 비비며 불렀지만 달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길순이의 손과 발을 주물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달수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수야, 할매다. 할매. 달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의 할매의 울먹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다. 얘야, 정신 차렸구나. 저는 눈보라 속에서. 달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너를 구해줬단다. 길순이가 아니면 죽을 뻔했어. 그때 길순이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추워. 길순아, 깨어났구나. 고맙구나. 고마워. 네가 우리 달수를 살렸어. 박씨 할매는 길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순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바보라고 무시하던 길순이가 목숨을 걸고 달수를 구해준 것입니다. 길순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오라버니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길순이는 방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길순이가 달수를 구해준 거래? 그렇다구만. 길순이가 옷을 홀랑 벗고 밤새 껴안고 있었다던데? 어머, 남사스러워라. 그게 진짜요? 그렇다구먼. 둘이 꼭 안고 밤을 보냈다는 거야.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총각이랑 처녀가 밤새 홀랑 벗고 안고 있었다니. 아무리 길순이가 바보라지만 처녀고 달수는 총각인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것보다는 총각과 처녀가 헐벗은 채 밤을 보냈다는 것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달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여자는 여자잖아. 달수도 이제 장가갈 나이인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달수의 집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박씨 할매가 길순이를 따뜻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달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달수야,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길순이가 너를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그 아이는 다른 곳에 시집 갈 수 없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처녀가 총각과 하룻밤을 보냈으니 이제 너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뜻이야. 비록 바보지만 그 아이도 여자아이 아니냐. 이장의 말에 달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길순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컸습니다. 길순이와 함께 지내는 동안 달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집에서 쉬라는 할매의 배려로 길순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아침마다 길순이는 일찍 일어나 뭔가 하려고 애썼지만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잘못 잡아 흙만 더 날리거나 물을 길어오다가 바가지를 쏟곤 했습니다. 길순아, 그런 일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라버니는 아직 다 나은 게 아니잖아요. 길순이가 할게요. 길순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항상 부지런하게 할매를 도왔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게 되었구나. 우와, 오라버니, 이거 봐요. 길순이가 마당에서 예쁜 돌멩이를 주워와서는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 돌 참 예쁘죠? 할매한테 드릴 거예요.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모르고 그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순이의 모습을 보면서 달수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길순이를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닐까? 달수는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길순이 때문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고 그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달수의 마음속에는 길순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길순이가 일찍 잠든 후 달수는 할매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매, 제가 길순이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길순이가 저 때문에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게 되었잖아요.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도 갚아야 하고. 박씨 할매는 달수의 말을 듣고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수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해는 간다만 할미는 걱정이구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렴. 저 같은 사람이 어디서 철을 구하겠습니까? 다리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길순이라도 저를 받아준다면 고마운 일이지요. 어느 날 저녁 달수는 큰 결심을 하고 길순이를 불렀습니다. 길순아, 잠깐 이리 와봐. 오라버니. 길순이는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달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오라버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길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길순아, 나와 혼인하지 않겠니? 달수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인이 뭐야? 길순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부부가 되는 거지. 부부가 뭐야? 달수는 길순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가족이 되는 거야. 아, 그럼 길순이가 오라버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길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런 거야.
좋아요. 길순이는 오라버니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길순이가 손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달수는 길순이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길순이는 혼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혼인을 하면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야. 할매를 모시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길순이가 할 수 있어? 길순이 할매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요? 달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길순이 좋아. 오라버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길순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달수는 마냥 기뻐하는 길순이의 모습을 보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달수와 길순이는 간소하게 둘만의 식을 올렸습니다. 할매는 길순이의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려 쪽을 찔러 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예복도 하객도 없는 작고 소박한 시기였지만 달수와 길순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박씨 할매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마음과 함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순이가 달수와 혼인한 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씨 할매가 길순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길순아, 시장에서 소금 좀 사오거라. 네, 할매. 그런데 한참 뒤 길순이가 돌아온 건 소금이 아니라 좁쌀이었습니다. 할매, 소금 사왔어요. 아이고, 길순아. 이건 좁쌀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를 시키면 옷을 비비고 문지르다가 구멍이 나서 넉마로 만들어버리고 밥을 하라고 하면 물을 너무 많이 부어주기 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점점 나아지겠지. 박씨 할매는 길순이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화창한 날 박씨 할매가 길순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길순아, 개울가에 가서 빨래 좀 해오려무나. 네, 할매. 길순이는 빨래감을 바구니에 담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개울물이 맑고 시원해서 빨래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한참 빨래를 하던 길순이는 개울 바닥에서 반짝이는 돌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쁜 돌들이 많네. 길순이는 호기심에 물속으로 손을 넣어 반짝이는 돌 5개를 주워 올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크기의 둥근 돌들이었는데 햇빛에 비춰보니 각각 다른 색깔로 부드럽게 빛이 났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이걸로 공기놀이 해야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길순이는 마당에서 그 예쁜 돌들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보석을 사고 파는 상인이 지나가다가 길순이의 공기놀이를 보고 관심 있게 다가왔습니다. 처자, 그 돌 혹시 어디서 구하셨어요? 야, 개울에서 주워왔는데 예쁘죠? 상인이 돌들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상등품 옥돌이요. 물에 오래 굴러서 둥글둥글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15냥은 좋게 할 것이요. 박씨 할매가 나와서 상인의 말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그냥 개울에서 주운 돌인데 개울에서 이런 좋은 옥이 나올 줄이야.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네요. 길순이는 공기돌을 팔아야 하는 게 아쉬웠지만 15냥으로 달순에는 한동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가뭄으로 개울물이 말라 우물물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순이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두레박으로 물을 올려 물동이에 담으려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해. 길순이가 물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옆에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물이 이상해요. 흐릿흐릿하고. 그게 뭐 어때서? 가뭄이라 물이 조금 탁할 수도 있지. 하지만 길순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냄새. 싫어요. 이런 냄새. 일부는 바보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의 말을 듣고 물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길순이 말대로 물이 평소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 냄새를 맡아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의 말을 듣고 그 물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멀리 있는 작은 샘터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목이 마르다며 서둘러 물을 떠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만 하나둘씩 배가 아프다며 알아누웠습니다. 심한 사람은 토하고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길순이 말을 듣고 물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멀쩡했습니다. 이에 급히 우물을 조사해 보니 죽은 짐승의 썩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우물을 오염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 줄어들면서 그 독성이 더욱 진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길순이가 아니었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큰일 날 뻔했구나. 길순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길순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바보라고 생각했던 길순이가 예민한 감각으로 위험을 미리 알아차려 마을 사람들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길순이는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부족한 듯 하면서도 어떨 때는 누구보다 똑똑해. 달수는 길순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혼이 난 지 몇 달이 지나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달수는 대나무를 자르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라버니, 나도 따라갈래. 길순이가 달수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길순아, 추우니까 집에 있어. 안 돼요. 길순이도 도와줄 거예요. 길순이는 고집을 부리며 달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눈 덮인 대나무 숲에 도착한 달수는 바구니를 만들 재료로 쓸 대나무를 골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길순이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신기한 듯 눈 쌓인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오라버니, 길순이 죽순 찾을 거예요. 길순아, 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니? 봄에나 나는 거야. 아니야. 길순이가 찾을 수 있어요. 길순이는 눈을 헤치며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나무 자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후 길순이가 신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길순이가 죽순 찾았어. 그래? 어디서 찾았는데? 달수가 돌아보니 길순이가 뭔가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죽순이에요. 길순이가 내민 것을 보고 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죽순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길순아, 이건 죽순이 아니야. 달수가 자세히 살펴보니 길쭉하고 황갈색을 띤 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을 닮았습니다. 이게 뭐지? 달수는 눈을 크게 뜨며 그것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니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산삼이잖아. 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순이가 가져온 것은 아주 크고 굵은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이 뭐예요? 길순이는 여전히 그것이 죽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길순아, 이건 아주 귀한 거야. 정말?
그럼 죽순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면 우리 가족이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어. 달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산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산삼은 평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길순아, 너 어디서 이걸 찾았니? 저기 나무 밑에 있었어. 죽순인 줄 알고 파냈는데. 길순이가 가리킨 곳을 보고 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수백 년은 좋게 자랐을 거대한 소나무 아래였습니다. 굵은 뿌리들이 마치 용의 발톱처럼 땅속 깊이 뻗어 있고 고사리와 끼들이 신비로운 초록빛 용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헤쳐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순이가 파낸 자리 주변으로 또 다른 산삼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모여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나무 주변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소나무 가지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새들도 이곳만은 조용히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것도 겨울에. 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이 은밀한 장소를 길순이는 마치 이끌리듯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달수는 조심스럽게 그 산삼을 마을의 약재상에게 가져갔습니다. 약재상은 산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것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야. 도대체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했나? 제 아내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이건 최소 100년은 자란 산삼이야. 값을 매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귀한 거라고. 결국 산삼은 상상도 못할 큰 돈에 팔렸습니다. 달수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길순아, 이게 다 네 덕분이다. 길순이는 그냥 죽순 찾으려고 했을 뿐인걸. 길순이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달수가 기뻐하니까 자신도 기뻤을 뿐이었습니다. 박씨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길순이는 정말 복덩이구나. 하늘이 우리 달수에게 큰 복을 주신 게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처녀였지만 남다른 복을 가진 아이라고 말이죠. 달수의 며느리는 정말 복덩이야. 바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낫구만. 산삼 덕분에 부자가 된 달수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여전히 성실하게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길순아, 사람은 일을 해야 해. 그래야 건강하고 보람도 있지. 달수는 대나무를 다듬으며 길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게 되었지만 달수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길순이도 도와줄게요. 길순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달수 옆에서 열심히 일을 도우려 했습니다. 달수는 길순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된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길순이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길순이는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길순아. 혼자서는 무서웠어. 이제는 괜찮아.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니까. 달수는 길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길순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아이는 언제 생겨? 길순이의 물음에 달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길순아, 그런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달수가 말을 흐리자 길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길순이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오라버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스르륵 꺼졌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방 안은 달빛만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괜찮아. 달님이 화나니까. 달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길순이가 일어나려 했지만 달수가 길순이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순이가 더욱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진 그 순간 오직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큰 사랑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달수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길순이는 비록 바보라 불렸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늘은 서로 만나게 해 주었고 뜻밖의 큰 행운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하늘이 큰 복을 내려주기 마련이죠. 세상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순수한 마음과 성실한 삶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고 다리가 불편한 청년 달수와 순박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불리던 고아 소녀 길순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눈보라 속에서 달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온기를 나누던 길순의 마음은 세상의 비난을 받았지만 그 순수한 사랑과 선한 마음은 결국 하늘이 내려준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종종 외모나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심과 선함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임을 일깨워 줍니다. 결국 행복과 복은 우연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바르게 살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낄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능력을 숨긴 약초꾼을 무시한 여인, 벌어진 기막힌 일, 옛날, 한 옛날, 도우부가 자리한 큰 고을, 세마골, 그 심장부에는 늘 사람들로 버비는 양영씨가 있었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약초를 사고 파는 이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콧속을 간지리는 삽사름한 약재 향이 골목마다 넘실거렸지요. 골목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어깨를 맞댄 약재상들마다 마당이며 처마미까지 온갖 귀한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독특한 향취가 시장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약재상은 태동약재였습니다. 이 태동약재의 주인은 맹찬봉으로 그는 깐깐함과 정직한 거래 방식을 통해 양영씨는 물론 전국 한의원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위인이었지요. 허하, 이보게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단기 한번 보시게나. 향이며 빛깔이며 이만한 것이 없을 걸세. 내 자존심을 걸고 이것이 상등품임을 보증한다. 이 말씀이야. 맹찬봉은 직원 여럿을 거느리고 수집상들이 싣고 오는 각지의 약재들을 매운 눈으로 선별했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약재들은 최고 품질을 자랑했고 때문에 태동약재의 문턱은 늘 약재를 구하려는 한원들로 다를 지경이었답니다. 그런 맹찬봉에게 가장 믿음직한 약재 공급자는 이윽고을의 젊은 약재상 말덕이었어요. 말덕은 이제 겨우 22살의 총각이었지만 그는 연느 못지않게 의젓하고 입이
무거웠습니다. 또한 약초를 캐고 말리는 솜씨 역시도 장안에서 으뜸으로 꼽혔지요. 무엇보다 그의 바보 같을 정도로 한결같은 정직함은 그 깐깐한 맹찬봉조차도 말덕의 약초만은 받는 즉시 건품도 없이 참고로 직행시킬 만큼 깊은 신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말덕은 세 개의 달구지에 잘 말린 약재를 가득 싣고 태동약재를 찾았습니다. 태동약재 마당에 들어서자 맹찬봉이 반갑게 그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말복이 이 친구야. 먼 길? 오늘 고생 많았네. 어디, 이번에도 실한 물건들을 가져왔는가? 내 참으로 자네가 가져오는 물건만큼 상등품의 약초를 보지 못하니 내 눈만 자꾸 높아져. 이거 아주 큰일이야, 큰일. 예, 참봉 어르신, 별 말씀을요. 산에서 나는 것이니 늘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요. 말덕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맹찬봉은 말덕이 가져온 약재 꾸러미를 풀어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재들은 하나같이 최상품이었지요. 맹찬봉은 능능하고 성실한 젊은 말덕을 데리고 인근의 이름난 요리집으로 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자, 말떡기. 오늘은 우리 일로 엮여있는 그런 딱딱한 관계 말고 좀 더 진솔한 관계로 한번 자리를 빛내보자고. 괜히 안 깨나. 내 오늘은 자네 덕분에 신름 하나 덜어 고마운 마음으로 이리 자네를 데려온 것이니 말이야. 푸짐한 술상이 차려지고 맹찬봉이 권했으나 말덕은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술잔을 받아 고개를 돌려 마셨습니다. 그의 몸가짐 하나하나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의젓함과 예의가 되어 있었지요. 늘 변찮은 물건에도 이리 호한 대접을 해주시니 송구할 따름입니다요. 그런 소리 말게. 자네가 너무 겸손하고 바르니 그리 말하는 게야. 내가 약재상을 운영해온 세월이 얼마든가 그간 여러 약초군들과 중간상인, 뜨얘기, 보부상들까지 두루 겪어온 나이기에 더욱 자네 같은 진국을 알아보는 법이지. 너무나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다른 약재꾼, 약초꾼들도 다 저만큼의 정성은 다지 싶습니다. 진용이 미처이니 바닥에서 어디 마음먹고 하등품을 납품할 업자들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건 자네 같은 정직한 사람이나 할속한 소리라네. 그러나 말떡기 자네가 가져오는 약재가 우리 태동약재의 신용을 지켜주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선친 때부터 자네 집안 약재는 으뜸이었지를 아는가? 자네 또한 그 솜씨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참으로 대견하네. 천친 때부터 이어진 인연이라. 맹찬봉은 말덕에게는 하늘처럼 어려운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족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던 맹찬봉은 말덕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깊은 속내와 또한 강직한 기상을 읽어냈습니다. 단순한 약재상을 넘어 그는 말덕에게서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자신의 무녀 외동딸꼬치의 사위감으로서였습니다. 맹찬봉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었지만 아직 마땅한 혼처를 정하지 못해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답니다. 저기 이복에나 말떡이 그나저나 잔네도 이제 혼기가 찼을 터인데 보여나 마음에 둔 처자는 있는가. 맹찬봉이 슬쩍 떠보는 말에 말떡의 얼굴이 살짝 굵어졌습니다. 예, 마음에 드는 처자 말씀시옵니까? 아닙니다요. 아직은 약초 캐고 돌보는 일에만 힘쓰는 중이라 따로 여인을 만날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그의 대답을 들은 맹찬봉은 옳구나 싶어 말을 이었어요. 허허하, 이 사람아,
자네처럼 창창한 나이에 그러면 쓴다는 말인가? 일도 좋지만 여인을 만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이지. 사실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고? 허니, 내게는 자네보다 몇 살? 아, 나이에 딸이 하나 있다네. 행실이 곱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자로서 늘 자랑스러운 아이일세. 헌데 내 눈에 떠하니 들어차는 신랑감이 없어. 그간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었는데 내 문득 자네가 떠오르지. 뭔가 자네 같은 친구이라면 내 딸의 사위감으로는 차고 넘치지 암. 맹찬봉이 말해 말덕은 조용히 술잔만 매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싫지 않은 기색김을 눈치챈 맹찬봉은 톡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맹찬봉은 그간 이날을 위해 몇 번씩이나 자신의 본가의 말덕을 초대하여 은근 슬쩍 꽃분이를 대면시켜 눈도장을 박아둔 참이었지요. 이다지도 쓸만하고 느능한 사내라면 자신이 아차하는 사이 동네 매파들의 1등 신랑감으로 낙점되기에 미리 손을 쏟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말덕의 마음 한 구석에도 맹찬봉되게 어여쁜 여식인 꽃분이에 대한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리워져 있었고 잠깐씩 마주쳤던 그녀의 단난 모습이 그의 느리에 밝혀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 사이 혼사 이야기는 급물살을 타듯 진전되어 말덕이 어하는 사이에 혼례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담이었지만 맹찬봉 부부는 말덕 같은 사위감을 얻게 된 것을 하늘의 축복이라 여길 정도였습니다. 안방에서는 맹찬봉 부인이 딸 꽃분이를 앉혀놓고 신랑감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내 딸아, 이리 와 앉아보거라. 내 신랑 될 고서방 말이다. 참으로 폭덩이가 아니냐. 어유 어머니, 어찌 그리 호들갑이 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도 성화라 시집가긴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수도분하고 조맹한 구석도 있는 것만 같고 꽃분이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툴거리며 중얼댔지요. 어허, 호들갑이라니. 이어 말을 들어보거라. 다고로 원래가 그런 남자들이 서방감으로는 진국이라는 말씀이야. 이거사. 게다가 말이다. 이웃골에서는 그 집안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손꼽히는 부자란다. 논이 자그마치 이름 맞으기에 약초반만 해도 팩 맞지기는 될 것이야. 아무튼 간에 너는 시집가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이 묻히고 호강하며 살 게야. 듣자. 아니,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녀를 넷이나 두고 쓰는 다지를 않더냐. 어머니의 가픈 속삭임에 17 꽃분이의 하얀 뺨이 복숭아빛으로 발그레 물들었습니다. 듬직하고 부여한 난군 그림 같은 기와집에서의 달콤한 새 생활.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지요. 창밖으로 살랑이는 봄바람처럼 꽃분이의 마음에도 따사로운 사랑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제대로 보지도 못한 신랑의 모습과 혼내날 연지곤을 찍고 새색시 차림을 하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밤점을 설치곤 했습니다. 허나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웃기게도 돌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그렇게 무사태평으로 혼례 날만을 숨꼽아 기다리던 맹찬봉댁에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태동 약재 살림을 꼼꼼하게 구석구석 맡아보던 집사가 갑작스레 백부상을 당해 엿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맹찬봉은 믿음직한 집사의 부재에 잠시 불안감을 느꼈지만 설마 큰일이야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이 하늘이 뚫린 듯 장맛비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억수같이 쏟아졌답니다. 붉은 빗줄기는 세상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 기세였고
그 빗줄기가 낡은 약재 창고 지붕을 뚫고 들어와 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고 있었을 줄이야. 그 누구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창고지들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까닭에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고 맹찬봉 또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창고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요. 그러던 중 백부상을 마친 집사가 슬픔을 안고 참고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재앙을 발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고문을 열자마자 훅이 차오는 곰팡내와 썩은 물냄새, 귀하디 귀한 당귀며 감초는 물론 금값보다 비싸다는 인삼, 홍삼, 산삼까지 온통 물에 잠겨 곰팡이가 허옇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맹찬봉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성과 재산이 하룻밤 사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였지요. 이게 대체 어찌 일이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래, 맹찬봉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륙한 태동약재가 이렇게 허하게 무너질 줄이야.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 하였지요. 흉사가 번지는 속도는 귀신과도 같아서 이 흉난 소문은 날개라도 달린 듯 양영시를 돌아 전국 방방곡 한여원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태동약재의 문턱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손님들의 발길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맹찬봉, 내 약재값은 언제 줄 거요? 더는 못 기다리겠소. 하루만, 이틀만 그렇게 말미를 달라며 돌려보낸 것이 대체 몇 번이요. 오늘만큼은 나도 합당한 돈을 받지 못하면, 아니, 돌아갈 참이니 당장에 내 돈 내놓으시오. 설상과상으로 약재를 외상으로 대주었던 수집상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비독촉을 하며 맹찬봉의 속을 긁어댔습니다. 한때 양영시 전역을 휩쓸며 그 의세가 무섭도록 잘 나가던 맹찬봉지는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혼례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맹찬봉 구부는 차 파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 붙잡았던 사위감인 말덕에게 어떤 면목으로 이 일을 알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지요. 결국 꽃분이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친정집을 떠나 이웃골을 말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세가 완전히 기운 탓에 혼수라 할 만한 것은 거의 싸지도 못했지요. 한때 새마골 양영시 제1의 약재상 딸이었던 그녀의 행색은 팔려가는 부엌되기 마냥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금이 환양은커녕 죄인처럼 고개를 떨은 채 시댁문턱을 너머했던 꽃분이의 눈앞에 한 단계 더 높은 큰 산이 버티고 있을 줄은 몰랐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집가기 전 자신의 어머니가 이버릇처럼 자랑하던 말덕의 가세가 현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대거를 거실하던 기와집은 간데없고 단출한 초가집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인 하녀는커녕 소단지 하나까지 제 손으로 챙겨야 하는 고된 시집살이가 화했지요. 세상에 맙소사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어찌 이리 말과는 다른 몰골의 집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어한이 벙벙해진 꽃분이는 채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집 밖 추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묵묵히 꾸준히를 도는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곱게 자라 여리디 여렸던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애띠고 어여쁘던 얼굴에는 서서히 실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헌데 신랑 말덕은 이런 아내의 고통에 무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약초 받쳐 나갔다가 해가 졌어야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살가움이 없다 보니 그녀의 신혼 생활은 팍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이따 금식, 여보, 내 당신, 내 친정에 잠시 다녀오리다. 며칠 걸릴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으시오. 라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는 그 길로 집을 나섰고, 그 이후로는 다소 엿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에는 여울이 훌쩍 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혼인 이후로도 독수공방의 나날이 길어졌고, 안 그래도 망해버린 친정에 대한 생각으로 우울감이 발끝까지 퍼져 있던 통에 남편마저 정을 내어주지 않으니 꽃분이는 참으로 서럽고도 서러웠지요. 한말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야. 어찌 이리 새색시인 나를 버려두고 사흘이 멀다 하고 저리 밖으로만 놔둘 수가 있는 건지 원. 게다가 성격이 무뚝뚝하기도 어느 정도여야 말이지, 아주 그냥 어쩌다가 한번 얼굴이나 마주 볼라 치면 하루에 3마디 이상을 하는 법이 없네. 그래, 두 사람이 함께 지낼 땐 그리도 좁아 보이는 초가집이었거늘 남편인 말덕이 나가고 나니 방안이 그리 넓어 보일 수가 없었지요. 건너 들리는 시집간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랑 신혼재미를 누리느라 아주 깨가 쏟아지고, 또 한밤마다 남편이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통에 아침만 되면 엉덩이를 뒤로 쑥 뺀 채 어기적 부엌으로 걸어 다녀야 한다는 자랑 아닌 자랑이 섞인 후일담들이 대부분이었지요. 헌데 꽃분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어기적은 고사하고 이놈의 남편이 옆에 있기나 해야 님을 보고 뽕을 따지어 갔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쫄딱 사기를 맞은 게야. 꽃분이는 한숨을 길게 푹 쉬며 오지 않는 잠을 애써 청했습니다. 그 뒤로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꽃분의 친정집을 들르겠다며 나갔던 말덕이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헐레벌떡 남편을 맞이하며 꽃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간 아무 일 없었지요? 먼 길 고단하셨을 텐데 저기 혹시 우리 친정집에 가신다고 하셨던 곳은 어찌 잘 다녀오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친정 걱정과 함께 남편에 대한 작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말덕은 그저 무덤덤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아, 그럼 장인 어른께서 이제는 거든하게 일어서셨더군. 임자, 걱정 마시게. 태동약 제상에도 다시 한의원들의 발길이 잦아졌다고 하니 친정집이 재개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소이다. 아니, 그것이 정말이에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꽃부의 얼굴이 일순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신정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희망에 고된 시집살이의 신름도 잠시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덕은 그 이상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한 기색으로 자리에 누울 뿐이었어요. 친정이 좋은 소식을 들은 꽃부가 괜스레 기분이 사무찐 김에 말덕의 곁으로 슬그머니 누우며 말했지요. 저기, 서방님, 오랜 기간 그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밤은 어떠신지요? 우리도 혼인을 하였으면 남들처럼 뽕을 따야 할 거 아닙니까? 헌데 우리는 뽕은커녕 별을 볼 기회조차도 없으니 이를 어쩐답니까? 오늘 밤은 저도 꽤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이요. 잔뜩 애가 달았던 꽃부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덕을 자극하기 시작했지요. 허나 산통을 깨기 전문이었던 무뚝뚝한 남편 말덕의 대답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임자, 내 오늘은 상당히 고단한 관계로 그냥 이리 잠이 들게 놔둬주시오. 참으로 미안하오. 오늘 우리의 과업은 다른 날로 미루기로 합시다. 그리고는 헛기침과 함께 몸을 돌려 누워버리는 말덕이었습니다.
한창 날아오른 기분을 화학 잡쳐버린 꽃분은 그대로 토하져 버렸어요. 흥! 아르니? 죽지 죽어! 아주 마누라가 이리도 사정하는데 그놈의 거사 한번 참말로 비싸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만요.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시구려. 그렇게 말덕의 반대편으로 돌아놓은 꽃분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내서 사귀며 그렇게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말덕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어요. 꽃분이는 안중에도 없이 집을 비우는 나날이 계속되었지요. 그의 과묵함과 잦은 외출은 한창 젊었던 꽃부의 마음에 터운함과 오해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답니다. 어찌 저리 매번 집안은 등한시하고 밖으로만 나가도는 것일까? 혹여나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걸까? 정녕 나와의 혼인은 그저 가장 큰 거래처를 붙잡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러다가 이젠 그 거래처인 처가가 망해버렸으니 나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야. 설마 밖에다가 다른 첩님이라도 차려놓은 거 아니야. 그녀는 남편의 속을 알 길이 없어 답답했고 홀로 남겨지는 밤이면 깊은 외로움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몸서리 쳤습니다. 이렇듯 온갖 덕측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지음에 꽃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하도 조르고 조르던 꽃부의 성화를 이기지 못했던 말덕이 그녀를 데리고 오랜만에 친정으로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말처럼 친정이 예전의 영화를 되찾았으리라. 잔뜩 기대했던 꽃부는 발걸음도 가볍게 친정을 향했지만 막상 친정에 도착해 마주한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태동약제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부모님의 얼굴에도 역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에게? 뭐야? 이게? 꽃부는 실망감을 애써 감추며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말고 갑자기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와 그간 혼수 하나 해가지 못해 눈칫밥만 먹었던 것이 떠오르니 견딜 수 없이 짜증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철없이 자란 외동딸이 갓 혼인을 했다 하여 어찌 어른이 되었을까요? 그나마 어느 정도 살만해진 친정집을 보니 슬슬 생각이 머릿속을 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꽃부는 그동안 혼수도 제대로 못해와 시댁에서 귀 한번 못 펴고 살았던 서름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이었어요. 대놓고 그녀에게 눈치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시집 오기 전 집안이 주저앉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떵떵거리며 살던 꽃부에게는 제대로 된 혼수품 하나 가져오지 못한 스스로의 신세가 너무도 비참하고 자존심 상했던 것이었지요. 어머니, 나 할 말이 있어요. 꽃부는 그 길로 친정 어머니를 졸라 늦게나마 풍성하게 혼수를 장만해달라 떼를 썼습니다. 번듯한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거라 잔뜩 꿰어놓고 막상 시집을 가고 보니 초가집이 웬 말이며 또한 부엌대기가 웬 말이냐면서 어미의 속을 박 긁어놓았지요. 그런 집에 시집을 보냈으니 책임을 지하며 때를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거사 얘가 지금 우리 집안 꼬락서니를 보고도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어찌 이리도 철딱서니가 없니? 그래, 네 눈에는 우리 집안이 이제 그럭저럭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가 본데 우리는 사위가 아니었으면 벌써 진작에 꽃분의 어미가 그녀의 처없스물을 꼬집으며 뭔가를 말하려는데 눈이 마주친 사위 말더이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몸짓처럼 보였지요. 결국 꽃분의 어미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한숨만 내쉬며 말을 삼키고 말았답니다. 꽃분의 성화를 이길 수 없었던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혼수를 몇 가지 마련하여 시댁으로 보냈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위의 얼굴은 이렇다 할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친정에서 혼수를 해온 뒤 시댁에서 꽃분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어깨도 펴지고 말수도 늘었지요. 하지만 눌렸던 귀가 살아나니 그동안 억눌렀던 불만들도 본물 터지듯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울에서 손에 꼽히던 부자라더니 막상 시집을 오고 보니 초집 신세, 불리는 하인과 하녀가 내시라더니만 그런 것은 코빼기도 볼 수 없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자신이 부엌되기가 다 된 남편 말덕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전에 어머니가 한 말씀이 몽땅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으니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지. 하인, 하녀는커녕 물 깃는 것부터 아궁이 불 피우는 것까지 내 손으로 다 해야 하니 꽃분이 팔자 정말 더럽다. 더러워. 그렇게 혼잣말처럼 터져나오는 불많은 시간이 흐르자 점점 더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잦은 외출을 하는 남편의 모습은 그녀의 오해를 더욱 깊게 만들었지요. 아직도 여전히 젊고 또 고울에서 꽤나 아름다운 축에 속했던 꽃분이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함께 남편에 대한 불신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대체 서방님은 나를 아내로 생각하기는 하는 거야? 그냥 약초군의 삶을 살면서 살림을 해줄 여자가 필요했기에 데려온 것은 아닐까? 그저 일꾼으로 데려온 기분이 든단 말이지. 그러는 사이 말덕은 집에 돌아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당신 내 친정에 좀 다녀오겠소 하며 집을 비우는 것이었어요. 소식도 없이 여러 날이 흘렀고 독수 공강의 밤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하는 듯한 외로움과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우라가 치밀어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전부터 가끔씩 왕래하던 빤지르한 외모의 뒷집 총각이 늦은 시각에 담을 넘어와 꼬치의 방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평소에도 은근한 눈길을 보내며 꽃분이에게 추파를 던지던 자였습니다. 경수님, 보아하니 형님께서는 또 출타 중이신 모양입죠. 이 깊은 밤에 홀로 적적하실까 하여 한번 넘어와 보았습니다요. 술 한 잔 기울이며 말이나 해드릴까 하여. 능글맞은 그의 목소리와 대담한 행동에 꽃분이는 처음에는 당황하여 그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미쳤어? 얘가 어디라고 함부로 넘어온단 말이여? 우리 바깥 창반이 출타 중일 때를 골라 일부러 이리 기웃거리다니. 그 속내가 참으로 음도하시오. 나는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몸이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낼 것이여. 나를 동네에 창피하게 만들어. 하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둥 마는 둥 집안에 물건처럼 거들떠도 보지 않는 남편과는 달리 뒷집 총각의 끈질긴 유혹과 달콤한 말은 꿀물처럼 꽃분이 가슴속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요. 게다가 혈기왕성한 젊은 사내의 뜨거운 눈빛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에 빗장을 풀어버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결국 꽃분이는 어하는 사이에 안방에서 어슴을 풀고 그와 은밀한 정을 나누고 말았지요. 한순간의 감정과 외로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 등이 한데 뒤섞여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 그 순간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어둠과 불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지요. 그렇게 일을 치르고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뒷집 총각을 바라보며 꽃분이는 후에 막심의 기분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미쳤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꽃분이, 이런 정신 나간 여편네야. 지금 무슨 사고를 친 건지 알긴 하는 게야? 아무리 남편이 조금 서운하게 구럽게 웃으니 그렇다고 외관사내와 이런 정신 나간 일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나 돼? 정말이지 미쳤구나. 미쳤어. 헌데 바로 그날 밤 운명의 장난은 가혹하기 없었지요. 꽃분의 친정으로 떠났던 신랑 말덕이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아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낯선 사내의 숨소리와 아내의 교성을 들어버렸습니다. 말덕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어요.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안방문을 발로 거칠게 차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대체? 방 안의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그의 아내 꽃분이가 다른 사내와 한 이불 아래 뒤엉켜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 꽃분이가 자신이 저지른 짓의 후에 막심하여 뒷집 총각을 깨어 집에서 내보낼 심산으로 몸을 붙인 것이었으나 타정을 알 길 없는 말덕의 눈에는 그저 지저분한 외도 장면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말덕은 순식간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그 길로 뒷집 총각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처죽길 놈. 감히 내 놈이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내 아내와부터 먹었다는 말이야? 뒷집 총각은 당황하여 제대로 반항도 못하고 말덕의 주먹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허둥지둥하며 도망치려다 그만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면서 방문지방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되었어요. 둔탁하게 퍽하는 소리와 함께 뒷집 총각은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아내의 외도는 끔찍한 사건으로 번졌고 말덕은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에 망연자실이었습니다. 꽃분이는 공포와 죄책감에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녀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파국이었습니다. 당장의 동네는 한바탕 벌컥 뒤집어졌고 뒷집 총각의 죽음으로 말덕은 관아의 옥사에 투옥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사람을 해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꽃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후회와 죄책감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그리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 이 정신 나간 년아, 도대체 내가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제 손으로 연신자신의 뺨을 세차게 갈겨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에게 서신 한 통이 당도했습니다. 그것은 친정에서 온 서신이었어요. 서신을 읽어내려가던 꽃분이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랑 말덕은 그동안 자신의 귀와 집과 논밭을 모두 팔아쳐가인 맹찬봉의 집을 일으켜 세우려 그간에 쓴 내용이 빼곡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꽃분과 혼인하기 전 그 의리의리하던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자신의 예비 처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간 말이 잦은 외출을 했던 것은 처가에 가서 장인인 맹찬봉을 도와 밤낮으로 약재 창고를 다시 짓고 태동 약재를 재건하는데 땀을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덕은 아내 꽃분이가 그런 사실 때문에 기가라도 죽을까봐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장인 장모에게 신신당부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말이 꽃분에게 말했던 장너른께서 거뜬히 일어서셨다는 말은 신말덕 자신이 처가를 위해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굳은
다짐이 깃든 말이었지요. 그럼 그동안 나에게 비밀로 하고 밖으로만 나가 돌았던 이유가 실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느라 그랬다는 것이야. 친정 어머니가 적어내려간 서신을 모두 읽은 꽃분은 허물어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꽃분이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이런 사람에게, 나와 우리 집안을 위해 이리 고생하고 있었던 서방님에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말이던가. 그리고 그제서야 말덕이 자신을 그토록 깊이 사랑했으며 또한 헌신했던 남편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지요. 그런 마음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외로움을 핑계 삼아 돌이킬 수 없는 짓까지 저질렀다니. 그녀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여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말덕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진행되었답니다. 하지만 본 뒤에 말덕의 성실함과 그 인성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고 또한 뒷집 총각의 평소 행실이 지극히 불량하고 개차반이었으며 그가 남몰래 화를 당했던 여집 처자들이 재간의 눈이 두려워 꽁꽁 감추어 두었던 자신들의 아픔을 너도 나도 증언하며 나서기 시작했지요. 이번 사건 역시도 오밤중에 담을 넘어 꽃의 집에 침입하여 부정을 저지를 심산이 뻔했을 것이라며 말덕의 행동은 아내를 보호하려다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을 거라는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지요. 무엇보다 말덕이 그동안 처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선행들이 인근 마을 사람들과 맹찬봉의 간절한 탄원을 통해 사또에게 알려졌지요. 맹찬봉 역시 불이 나게 달려와 자신의 사위를 구제해 달라며 눈물로 사또에게 호소했습니다. 나으리, 작금에 벌어진 이 모든 일은 다 제 부덕함과 딸 자식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저의 불철로 벌어진 총극이옵니다. 부디 청컨대 그저 제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 전부였던 제 사위를 극형에 처하지는 말아주시옵소서. 타정이 이리 흐르고 있었으니 사또 역시도 사안의 엄중함과 사건의 경중을 따져볼 수밖에 없었지요. 사또는 그의 죄를 깊이 살피고 인간적인 연민을 더하여 말덕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고 그렇게 장형세대를 집행한 뒤 그를 석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덕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방되자마자 아내 꽃분이를 찾았으나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곧 말덕은 자신이 석방되는 때에 지아비를 두고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것도 모자라 결국 남편을 위험에 빠뜨린 죄로 꽃분이가 관아로 끌려갔으며 또한 태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불이 나게 관아 마당으로 달려간 그는 형리에게 끌려나가는 꽃분이를 발견하고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멈추시오. 저는 그 여인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말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사또에게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물론 저를 선처해 주시어 가벼운 형벌로 끝내게 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벌이게 된 그 배경 역시 따지고 보면 저의 불찰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고 제 속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겠거니 아내에게는 이런 방구상도 없이 제멋대로 여기며 아내의 마음을 외면하고만 있었지요.
모든 것은 저의 부덕으로 벌어진 일이니 부디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부지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외간 사내와 부적절한 일을 도모한 여인의 죄 중하다 할 수 있으나 지아비로서 저리도 제 아내의 허물을 감싸며 또한 끝까지 아내를 두둔하여 보살피려 하니 그 큰 뜻과 마음 씀씀이에 나까지 먹먹해지는구나. 내 그대의 청을 들어 이 여인의 여죄를 묻지 않고 방면하도록 하겠노라. 그의 진심 어린 호소와 주변 사람들의 탄원에 삿도는 고심 끝에 꽃분이의 형벌을 감하고 말덕에게 그녀를 데려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분이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여인을 어찌 용서하시옵니까? 말덕은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여보, 다 지난 일이여. 누가 누구를 탓하겠소? 우리가 함께 겪은 이 시련이 앞으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요. 나 또한 그대에게 더 잘하지 못했던 점이 많았소. 이제부터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며 잘 살아봅시다. 꽃분이는 모든 것을 용서한 말덕에 넓고 깊은 마음에 진심으로 감복했습니다. 그간의 의구심과 원망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남편을 향한 존경과 깊은 사랑만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까지도 너그러이 용서해준 지아비를 몰라본 자신이 그저 온내에 죄스러웠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부가 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그 후 꽃분이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말덕을 자신의 지아비로 평생 공경하며 헌신적으로 내조했습니다. 그녀는 말덕을 하늘 위의 존재라도 되는 듯한 인품의 남편을 두었다며 입이 닳도록 자랑하고 다녔지요. 말덕도 아내의 지난 과오를 탓하지 않고 더욱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칠곡의 작은 초가집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피어났지요. 그들의 사랑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꽃처럼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달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꽃분이는 떨리는 숨을 애써 삼키며 남편 말덕과 깊은 눈을 마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 속에 들어있는 변치 않는 사랑이 넘실거리며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깨달은 꽃분은 그야말로 터질 것 같은 제염을 가지러니 두 손으로 가린 채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윽고 말덕에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그녀의 볼을 감싸자 꽃분이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저방님, 임자. 요즘 내 임자의 얼굴을 보면 다시 회춘을 하는 기분이요. 전에는 어쩌자고 이리도 어여쁜 임자를 독수공방하게 두었던 것인지 나 스스로가 바보 같아 견딜 수가 없구만. 아이 참, 서방님도 저 역시도 마치 꽃다운 나이로 다시 돌아가 그 시절의 춘정을 느끼고 있는 듯 염통이 콩닥콩닥거립니다. 말덕의 손길이 주는 따뜻한 온기와 안락감에 꽃분은 스르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대답했지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듬으며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양영시의 잔잔한 약향처럼 전해져 왔답니다. 또한 태동약재 역시도 말덕과 맹참봉의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 대를 이어 번성했다고 하니 말덕의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 증명되며
때로는 쓰디 쓴 약초가 몸에 좋은 약이 되듯 그들의 시련 또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약이 되었다는 후문과 함께 이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오해로 얽힌 인간관계를 진솔하게 보여준다. 마덕은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남편으로서 가족을 돕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참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다. 반면 화보는 자신의 감정과 편견에 휘둘려 잠시 동안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의 약점과 오해가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선의와 헌신을 믿고 이해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친다. 선함과 진실, 희생과 용서는 결국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행복을 가져오는 길임을 상기시켜준다.